여러분, 경제에 돈이 어떻게 도는지 그 돈줄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중앙은행, 연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물밑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돈 찍는 기계가 정말 멈추는 걸까요? 이 질문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앙은행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자산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거든요. 왼쪽이 바로 어제까지의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막 뿌려줬죠. 그런데 오른쪽,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 역할을 민간은행이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공급하는 주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연준의 새로운 설계자. 이 거대한 변화의 판을 짜고 있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요, 그냥 연준 의장이 한 명 바뀌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그 내부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그러니까 워시가 그리는 연준의 미래는 뭐냐면요. 더 이상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지배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장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길만 터주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연준의 전략집 다시 쓰기. 그럼 이 엄청난 계획,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려는 걸까요? 수익률 국선,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 아프죠?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은행의 이익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싸게,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비싸게 장기로 빌려줄 때 얼마나 남겨먹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그 전략이 뭐냐?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기 금리를 낮춥니다.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싸지겠죠. 두 번째,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연준이 가지고 있던 장기 국채를 시장에 막 팔아서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확 끌어올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준다. 바로 세 번째 단계, 은행의 대출이익, 즉 예대 마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 그게 뭐겠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돈 찍는 기계의 스위치를 연준이 아니라 민간은행 손에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민간은행들이 스스로 대출을 팍팍 늘려서 실물 경제에 돈을 공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게임의 룰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승자와 패자.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시장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한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대출 장사로 돈 버는 은행들은 신이 나겠죠. 반면에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기술주들은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연준의 정책은 달러를 다시 한번 왕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고성장 기술주들, 이 기업들은 먼 미래의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올 때 쓰는 할인율, 즉 장기금리가 높아지니까 주식 가치가 그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외환시장은 어떨까요?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즉 더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건요, 사실상 미국에 투자하면 더 높은 금리를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당연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 같은 다른 통화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이 숫자입니다. 144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소스 자료에서는 이 구간을 공포의 구간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이 강력한 달러 정책이 한국 같은 다른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입니다. 만약에 물가가 생각처럼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버틴다?
그럼 연준이 민간은행 믿고 돈 풀라고 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바라는 연착륙 시나리오는 그냥 꿈이 돼버리고 연준이 다시 칼을 빼들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왼쪽처럼 경제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요, 경기가 식지 않는 노랜딩 상태가 이어지다가 결국 오른쪽처럼 더 강력한 긴축이라는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요,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중요도가 좀 줄어들고 실제 돈이 도는 창구인 민간은행의 대출 현황이나 재무부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소스 자료는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성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구조적인 변화 자체를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페어 트레이딩입니다. 이 페어 트레이딩 논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스마트해요. 왼쪽처럼요, 이 새로운 정책으로 확실하게 돈을 벌게 될 은행주는 사고, 오른쪽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주는 파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 둘 사이의 성과 격차만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성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에 베팅하는 전략인 거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의 입이 아니라 민간은행의 대출 창고를 봐야 합니다.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연준의 말 너머에 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